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어제 중국을 찾았습니다. 한중 관계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방중이라 이 방중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인데요.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외교 현안에 대한 어떤 점검이 필요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분인데요. 최종건 연세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뭐 거두절미하고 블링컨은 왜 간 겁니까, 중국에? 뭐 그들이 요번에 저는 이 두 사람 만난 거 혹은 5년 만에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요. 5년 만인가요? 예. 그리고 그러면 보도자료 양측에서 낸 거 있잖아요. 그리고 SNS 활동하는 거는 유심히 볼 필요 있다고 봐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관계 개선 혹은 관계 해빙을 위한 방문이기 때문에 네, 당국자 입장에서는 공개된 메시지를 아주 정성 들였습니다. 그러겠죠. 뭐 그들이 이야기하였듯이 경쟁할 것은 경쟁하되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한 미중 관계가 소위 이 파국 우리말로 의역을 하자면 이제 예, 끝까지 가는 상태로 끝까지 맞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미 좀 예견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바이든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에게 관리할 건 관리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자. 특히 미중 관계 개선 필요하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이미 나왔죠. 저기 마크롱 대통령이 방중한 후에 예. 돌아가는 길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유럽의 이익에 침해하면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고요. 그리고 5개월 그러니까 5월 달로 기억하는데요. 5개월 만에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비어 있었던 주미 중국 대사가 부임했어요. 셰펑이라는 분인데 온건파로 알려져 있더군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의 그 대통령 안보보좌관 우리 지금 안보실장일 텐데요. 그 사람이 왕이 판공주임, 그러니까 시진핑의 안보실장과 만났고. 그리고 국무부 차관보가 이번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갔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CIA 국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미리? 북경에요. 오. 이런 것들은 제가 아는 한 그러니까 그 정보 당국끼리는 일단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말이 있으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혹은 이 소위 탑 리더 최고 지도자의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계를 이제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상호 외교 당국 간의 회담을 한 거고요.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거 조대에서 했어요. 일종의 거기에 영빈관 같은 데인데 영빈관에 들어가면 일종의 큰 대학 캠퍼스처럼 되어 있는데 12번째 건물 12각에서 했다는 데가 의미가 있어요. 왜요? 거기가 가장 좋은 건물입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환대할 만큼 했다. 예, 뭐 일단은 이것저것 갖출 것은 다 갖춰 보이고요. 뭐 오늘 이제 왕이 판공주임, 그러니까 일종의 중국의 안보실장격이죠. 만나고 그리고 나서 시진핑 주석을 블링켄 국무장관이 만날 수 있는 염려가 주목이 됩니다. 그러면 CIA 국장이 미리 갔다라는 것은 시진핑 그 바이든 사이에서 뭔가 이제 큰 틀에서 어떤 조율은 이미 하고 그걸 공식화하기 위해서 블링컨 장관이 그러니까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좀 더 한 발짝 좀 더 면밀히 표현하자면 아마 미국 최고 지도자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 수용했다는 것, 방중을 수용했다는 것은 이제 외교 당국 간의 관계를 이제 관리하자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식 표현을 빌자면 이제 해빙기로 들어가자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예. 그러면 제가 지금 그러면 가드레일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여기서 가드레일 관련해서 도출될 수 서로 있을까요? 핵심 이익 같은 거죠. 이번에도 중국은 자기가 줄곧 해왔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핵심 이익을 건들지 마라. 그것은 대만에 대한 독립을 지지하지 말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지 마라라는 겁니다. 즉 미국 정치인들 자기네 선거 때마다 타이페이 가가지고 마치 대만이 민주주의의 전초기지냐 가서 이런저런 일들 발언들을 하게 되면 자기네 스스로 묵과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은 이제 좀 지키라. 핵심 이익은 지키라라는 건데
요 부분들은 중국이 명확하게 했던 것 같고요. 공개된 메시지도 나왔던 거고요.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이제 인권과 소위 그들의 입장에서 가치 외교이기 때문에 한 번은 할 말은 하되 이런저런 경제관계, 전략적인 관계 부분에서는 이제 소통 채널을 열어가겠다. 이런 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 그러니까 대국으로서의 관리 모드 이게 지금 뭐 치고니 받거니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중 관계가 끝장을 보는 관계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은 없다. 예. 오히려 좀 약간 해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예, 정무적인 관계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요. 예. 경제적인 부분은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뭐 첨단 제품은 예. 여전히 짚고 넘어갈 문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하고도 예, 직결되는 IRA, 문제인데. 뭐 사이언스 칩스 액트가 있기 때문에 이 회담으로 뭐 다시 번복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기존에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매우 밀접하므로 그건 그대로 유지하고요. 예. 또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이슈, 뭐 기후 변화, 기후 대응,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글로벌 문제들은 뭐 기존 했던 대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은 대만의 군사적 위협 안 하고 미국은 대만의 군사 지원 안 한다. 뭐 이 정도 선에서 혹시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중국은 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반사적으로 갈 겁니다. 미국이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안 한다. 니들이 계속하면 우리는 계속 할 뿐이다. 아무 일 안 하면 예. 아무 말도 없는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죠. 자, 그러면 미중 관계가 해빙으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제 잘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태세 전환이라는 것을 예. 덩치가 큰 국가, 즉 패권국인 미국과 예. 부상한 국가인 중국은 예. 태세 전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경쟁하는 국가이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위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나라예요. 비확산 체제 지키고 싶어하고 이 자유경제, 무역 체제를 나름의 모습으로 지키고 싶어하고 자기의 이익 지키고 싶어하는 네, 거라 네. 이게 이익이 조화롭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한들 지키는 건데 그래서 가치라는 말이 외롭고 또 무서운 거죠. 외롭다는 것은 가치 외교. 네. 가치 외교를 한다고 혼자 맨 앞에 나갔는데 강대국들은 뒤에서 조대 12각에서 좋은 중국 음식 먹으면서 해빙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간단히 얘기를 하면 앞서서 나가지 말고 따라가면 된다. 근데 왜 앞서가려고 하냐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그 보조를 맞춰야죠 최소한. 동맹은 미국과는 맞출 필요가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지리적으로 좀 멀리 있어서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뭐 호주가 뉴질랜드가 중국에 대해서 세게 얘기한다 한들 그들은 장관급끼리는 대화를 계속했더만요. 뭐 상무장관과 중국의 카운터파트가 호주의 카운터파트와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좀 비극적인 것이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불거진 싱하이밍 대사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 뭐 거기서 나온 배팅 발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건 전형적으로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비론을 피우고 싶네요. 네. 저는 야당 대표가 주한 중국 대사 혹은 어떤 대사도 만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당사에서 만나거나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게 좋은 것이지 공개적으로 그 대사 관저에 가서 만나는 건 좀 그래요. 특히 주한 중국 대사는 위치상 중국에서 소위 국장급을 마치고 온 우리로 치면 1급에서 2급 사이의 인사란 말이에요. 제가 1차관이었을 때도 제가 부임했었을 때만 딱 한 번 만났고요. 비공식적으로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발언이 있었을 때 싱하이밍 대사는 그럼 혼자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라 분명히 중국 본부에서 지침을 받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싱하이밍은 매우 크게 흥행을 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대선 주자를 자신이 집으로 불러서 국내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본국에서는 등 토닥거릴 사안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급까지 해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싱 대사 입장에서 좋은 겁니까? 싱 대사 입장에서는 흥행했죠. 그리고 자기 본국에 대놓고는 할 말 할 수가 있게 되는 네. 매우 무게감 있는 소위 인사국가의 매우 높은 평점을 받을. 그러면 뭐 대사가 중국을 된 거죠. 상대로 뭐 싱 대사의 조치를 요구한 것 자체가
애당초 성립이 안 되는 요구였다. 그 요구는 저는 외교부가 할 일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용산에서 하게 되면 그럼 그 사이에 외교 당국 간의 실무관이든 고위 실무관이든 이게서 유두리를 할 수 있는 유연성과 융통성이 사라지잖아요. 대한민국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매우 안 좋은 발언을 하셔서 네. 그러면 밑에 실무나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쿠킹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쿠킹?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왜 중국 대사의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쟁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 지형의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배팅이라는 발언이 그렇게 심각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좀 안 됐죠. 안 된 발언이에요. 나쁜 발언입니다. 바이든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지만 나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을 마치 배팅하는 것처럼 프레임해 버리면 우리 외교 당국자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신 대사는 배팅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의도적으로. 소위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북경의 외교본부에서 토킹 포인트 이제 소위 말씀 자료를 써줄 수 있다고도 봐요. 다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겠죠. 기분 나쁘죠. 단 이게 여의도에서 정쟁화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여전히 좀 강하게 남아 있는 중국에 대한 반감을 활용하여 야당을 그리고 중국을 때리는 모습은 우리나라 국익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속보 언론 혹시 보셨습니까? 김영철이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지금 임명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전 헤딩만 봤는데요. 예. 어떻게 읽으세요, 이건? 이건 그러니까 대남 관계를 더 강화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두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에 대한 시그널일 수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분이 통일전선 전력부장 했었을 때도 17년 당시에 한국 우리나라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를 다루는 일종의 창구였거든요. 맞아요. 두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나 북한의 주요 인사의 소위 자리를 인사를 하는 걸 가지고 그들의 정책을 지금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현 상태를 보면 그렇게 큰 변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관련해서 지금 그 교수님이 얼마 전에 책을 펴냈어요. 평화임.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시점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셨던데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일종의 협력 외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뭐 심지어 일본과의 협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한데요. 공조라고 하면 뭐 소위 지분을 따지자면 50대 50으로 서로 협력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요. 그 기반을 바탕으로 북한을 이 고립 속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여러 가지 시그널, 신호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지금과 같은 시그널인 것보다는 좀 위기관리 측면 그리고 앞으로 북한과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그널이 필요한데요. 17년 당시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개적, 비공개적 메시지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 책에 대해서 좀 썼고요. 또 하나는 그것 이외의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교수님 시각으로 볼 때는. 저는 지금 뒷방에 가 있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 예, 뒷방에 이게 어디다 잘 모셔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지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이후락을 앞세워서 북한에 보냈을 때는 그 당시에 어쨌든 한반도의 좀 안정적 관리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노태우 대통령도 비핵화 합의, 그다음에 기본 합의 등등을 만들 때도 냉전 시대의 해빙기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뭐 말할 것도 없이요.
즉 각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든 간에 자기 집권 기간에는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이런저런 정책이었는데 제 책에서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했을까? 즉 이 한반도 평화 만드는 게 어려운데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이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나니 한반도의 평화는 통수권자의 용기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제 책에서 그걸 조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정부가 얼마만큼의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용기가 있길 바래요. 근데 오히려 지난주에 나온 소식은 북한을 상대로 지금 소송 걸었잖아요.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 스탠스는 비판적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얻는 게 뭐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어차피 소송 판결에다가 효력은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북한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뭐 북한은 헌법성으로 우리 피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면 피고인 북한 정부는 혹은 북한은 어떤 법리적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고 있다고 해서 안 만난다고 하니까 북한도 못 만나게 되겠네요. 근데 제 말씀은 뭐냐면 이 영어로 이걸 얘기하면 쉐이밍, 모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욕주기 행위거든요. 모욕주기다? 그러니까 그러면 물론 북한이요. 우리 연락사무소 폭파한 건 정말 잘못한 겁니다. 네. 저는 그 연락사무소를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제재를 면제받기도 했고 그것이 폭파되는 그 순간에 저는 그 실황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쌍욕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건 그거고요. 지금 취한 조치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지금 없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대일 스탠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건 많이 꼬여있죠, 이 사람들. 이분들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초기에 말씀하신데요. 저기 사회자분께서 과학은 기본적으로 틀릴 수 있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다. 무슨 반증인데요. 다들 과학을 이야기하지만 다들 정치를 얘기하죠. 두 번째는 결국은 이건 일본이 방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명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반대해야 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여야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한일 관계만 너무 앞서 다른 나라는 반대 안 하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고 그러죠.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바다가 그들의 바다가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한일 관계 좋아지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신뢰를 축적해야 되겠는데 그 축적은 상호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부족하다고 느끼면 우리 정부에서는 모욕이고 억압이고 뭐 이상한 괴담을 유포한다라고까지 하잖아요. 아니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짧게 어차피 만약에 IAEA 보고서 나오고 문제 없다는 결론 나오면 바로 어떤 순간 수산물 수입 제한 이런 거 풀라고 바로 일본이 치고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외교 행보가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였습니다.